마취의 안개가 아직 머릿속에서 다 거치지 않았지만 분만실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이미 얼음송곳처럼 내 골수를 찔러왔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저승 문턱에서 기어 돌아왔건만 내게 들려온 것은 사경을 헤맨 아내에 대한 위로 한마디가 아니었다. 독을 품은 목소리로 거의 이를 갈며 내뱉는 시어머니의 저주였다. 역시나 계집애로군. 내 남편 박도준. 외부인들 앞에서는 언제나 온화하고 신사적인 제2건설의 미래 후계자. 평생 나만을 사랑하겠다 맹세했던 그 남자는 간호사가 품에 안은 아기가 딸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눈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꺼버렸다. 그는 내 병상으로 달려와 한때 내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었던 그 손으로 이제는 인정사정 없이 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뒤로 거칠게 잡아당겼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그는 쉬어 터진 목소리로 포효했다. 김민서. 이 쓸모없는 것. 두피에서부터 극심한 고통이 전해져 왔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보다 더 날카로운 통증이 심장에서부터 터져나와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여전히 그 가소로운 사랑 때문에 그 번지르르한 가문에 들어가기 위해 제 모든 모서리를 깎아내고 숨죽여 살던 순진한 김민서인 줄 알았다. 그들은 몰랐다. 그 순간 내 머리채를 잡아챈 그 손이 내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사랑과 뒷내라는 이름의 신경줄 또한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것을. 그들은 후계자를, 그들의 위태로운 상업 제국을 굳건히 해줄 아들을 원했던가? 좋아. 그렇다면 내가 직접 그들이 말하는 제국을 벽돌 한 장, 기와 한 장까지 남김없이 해체해서 내 딸의 미래의 다이아몬드로 된 길을 깔아주리라. 내 이름은 김민서, 32살 박도준을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은 순탄하고 자랑스러웠다. 재벌가의 딸은 아니었지만 은퇴한 교사이신 부모님 아래서 사랑과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외동딸이었다. 나는 내 노력만으로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고 제법 이름이 알려진 큐레이터가 되었다. 내 일을 사랑했고 예술을 사랑했으며 아름다움과 이야기를 세상에 선보일 때의 그 성취감을 사랑했다. 그러다 박도준을 만났다. 그는 내가 기획한 전시회의 후원사 대표로 나타난 잘생기고 돈 많고 예의 바른 남자였다. 그가 내게 구애할 때 세상 모두가 나를 위해 축배를 들었다. 그는 나와 조용히 식사하기 위해 레스토랑 전체를 빌렸고 야근하는 내게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을 건네주기 위해 몇 시간이고 운전해왔으며 그의 부유하고 귀한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제 민서입니다. 제가 본 어떤 예술품보다도 눈부신 사람이죠. 나는 속절없이 빠져들었다. 나는 사랑과 결혼했다고, 내 영혼을 알아봐주는 남자와 결혼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결혼 서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동화는 빠르게 빛이 바래고 그 흉측한 본 모습을 드러냈다. 결혼 첫날 시어머니는 나를 당신의 방으로 불러 손목에 찬 값비싼 비취 팔찌를 쓰다듬으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민서야, 우리 도준이 어릴 때부터 고생 한 번 안 하고 자랐으니 앞으로 내가 고생 좀 해야겠다. 우리 집이 뭐 대단한 명문가는 아니더라도 지켜야 할 규칙이라는 게 있단다. 여자란 모름지기 남편 내조하고 아이 잘 키우는 게 가장 큰 복이지. 나는 내 청춘을 통째로 불태워 이룬 꿈,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포기했다. 박도준은 나를 끌어안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민서야, 미안해. 속상하게 해서. 하지만 어머니는 그냥 옛날 분이시라 그래?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내가 약속할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바보처럼 그가 그려준 장밋빛 미래를 내 유일한 정신적 양식으로 삼았다. 나는 완벽한 재벌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추석 명절, 박도준의 누나와 여동생들이 거실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TV를 볼 때 나 혼자 주방에서 집안의 도우미 아주머니와 함께 수십 명분의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 기름 연기에 눈을 뜰 수 없었고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시어머니는 감독관처럼 이따금 주방을 휙 둘러보며 트집을 잡았다. 어머, 북어전은 왜 이렇게 퍽퍽하게 구웠니? 댁에서는 제사 안 지내봤어?
허리조차 펼 수 없을 만큼 지쳤을 때 집에 돌아온 박도준은 내게 물 한 잔을 건네며 귓가에 속삭이는 게 전부였다. 고생했어, 자기야. 조금만 더 참아. 거의 다 끝났어. 참는다는 것, 이 단어가 내 결혼 생활의 전부가 되었다. 시도 때도 없이 나를 깎아내리는 시어머니의 출신 타령을 참아냈고 운 좋게 가지 위에 올라앉은 참새를 보듯 하는 그 시선들을 견뎠으며 식탁에서 나만 알아들을 수 없는 은어로 어느 집 딸이 어느 그룹과 정략 결혼을 했는지 떠드는 그들의 대화를 못 들은 척해야 했다. 나는 화려한 새장에 갇힌 새처럼 매일같이 내 깃털을 곱게 빗고 나의 주인인 남편을 향해 순종적인 미소를 짓는 것이 임무가 되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불공정한 거래였다. 단지 내가 사랑에 눈이 멀어 나만큼은 예외일 거라 순진하게 믿었을 뿐 내가 임신을 하고 나서야 이 거래의 진짜 대가가 피비린내를 풍기며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제2건설 그룹 내부의 후계 다툼은 이미 백열전 양상이었다. 장손인 박도준의 입지는 그리 안정적이지 못했다. 그의 사촌 동생인 박도우는 젊고 야심이 넘쳤으며 그를 바짝 추격하고 있었다. 핏줄을 극단적으로 중시하는 이 가문에서 장손의 맏아들은 박도준에게 가장 무거운 추 역할을 해줄 것이었다. 내 배는 불러오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더는 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씨 가문 전체의 희망이자 박도준이 권력의 정점으로 가는 길에 건 도박이었다. 시어머니는 어디서 용하다는 도사를 모셔와 집안의 재단을 차리고 법석을 떨었고 태워버린 부적재가 작은 산을 이룰 지경이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기이한 냄새가 나는 탕약을 내게 들이부으며 확신에 차 말했다. 내가 물어봤다. 아들이야, 틀림없는 아들. 우리 박씨 가문의 금쪽 같은 손자. 박도준 역시 내게 전례 없는 친절과 기대를 보였다. 그는 내 배를 어루만지며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탐욕과 야심이 뒤섞인 빛으로 눈을 빛냈다. 그는 내게 약속했다. 민서야, 아들만 낳아준다면 아버지께 바로 말씀드려서 회사 지분 1%를 내 명의로 돌려줄게. 그때가 되면 이 집에서 내 위치는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거야. 지분 1%. 보통 사람은 몇 평생을 벌어도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차오른 것은 기쁨이 아닌 알 수 없는 슬픔이었다. 나의 가치, 나의 모든 인내와 희생이 결국 아들의 탄생으로 가격이 매겨져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나는 이 거대한 도박의 도구가 되었고 내 아이는 도박판의 칩이 되었다. 분만의 고통은 20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온몸이 한 뼘 한 뼘 찢겨 나가는 것 같았다. 차가운 분만대 위에 누워 땀과 눈물로 시야가 흐려졌다. 나는 그저 침대 시트를 죽을 힘을 다해 붙잡고 머릿속으로 단 하나의 생각만을 되뇌었다. 제발 빨리 끝나게 해줘, 제발. 마침내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의 정적을 갈랐다. 나는 힘없이 고개를 들어 내 아이를 보려 했다. 간호사가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안고 웃으며 걸어 나왔다. 축하합니다. 예쁜 공주님이에요. 공주님이라는 단어는 분만실 박대기 공간에 있던 모든 사람의 표정을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스위치 같았다. 나는 반쯤 열린 문틈으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며 혐오감으로 가득 차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그녀는 아이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 도끼 서린 말을 이 악물고 내뱉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독을 바른 비수처럼 정확하게 내 심장에 박혔다. 저 천안 배대지에서 귀한 대가 나올 리가 없지? 그리고 박도준, 내 남편. 그의 반응은 내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되었다. 그의 얼굴에 가득했던 기대는 먼저 굳어졌다가 이내 산산조각이 났고 마침내 흉측한 분노로 변했다. 그는 안으로 뛰어들어와 내가 방금 겪은 사투와 내 몸에 아직 묻어있는 핏자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병상 침대를 발로 거세게 걷어찼다. 금속 침대 프레임이 귀를 찢는 굉음을 내며 흔들렸고 그 충격에 내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듯 했다. 김민서. 이 쓸모없는 것. 그는 통제불능의 야수처럼 포효하며 내 머리채를 잡아챘다. 내 머리를 뒤로 잡아당겨 실망과 분노로 뒤틀린 그의 얼굴을 억지로 올려다보게 만들었다.
극심한 고통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베개 밑에 숨겨둔 내 손이 고통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움찔하는 척하며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떠오른 붉은 원은 마치 응고된 핏방울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욕설을, 시어머니의 저주가 바늘처럼 귓속을 파고드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더는 아프지 않았다. 정말이다. 내 안에 무언가가 그 맑은 울음소리와 그 악독한 저주와 그 폭력적인 손길과 함께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환상이었으며 인내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어리석은 김민서였다. 그들은 모두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 순간부터 이 게임의 판은 조용히 뒤집혔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더는 판 위에서 희롱당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 판 자체를 뒤엎어버릴 플레이어가 되기로 했다. 퇴원 후 집이라 불리는 감옥으로 돌아온 내 모습은 박도준과 시어머니를 안심시켰다. 나는 전례 없이 연약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식탁에서는 먼저 시어머니에게 사과하며 붉어진 눈으로 목맨 소리를 냈다. 어머니,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귀한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해서 밤이 되면 박도준의 팔을 붙잡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작게 흐느꼈다. 여보, 나한테 화내지 마요. 네.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몸 좀 추스르고 나면 우리 다시 가져요. 다음번엔 꼭 아들일 거예요. 나의 비굴함과 애원은 강력한 안정제처럼 그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렸다. 그들의 눈에 김민서라는 여자는 완전히 길들여진 존재였다. 한 번의 출산 실패라는 충격으로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이제는 꼬리치며 애원하는 개처럼 그들에게 더욱 의존하고 아첨할 거라고 믿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경멸이 더욱 짙어졌지만 적어도 더는 악담을 퍼붓지는 않았다. 그저 가끔 참 가엾다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박도준 역시 예전의 다정함을 되찾았다. 그는 내 등을 토닥이며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됐어. 그만 울어. 너 혼자만의 잘못도 아닌데 몸조리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들은 내가 자신들의 총애를 잃은 것이 슬퍼서 저러는 줄 알았다. 내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릴 때마다 내 눈밑에 서린 얼음 같은 냉정과 증오를 감추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몰랐다. 나의 순종은 나의 보호색이었고 나의 연약함은 나의 무기였다. 그들이 나를 얕볼수록 나는 더 안전해졌다. 나는 완벽하게 무시당하는 가정주부가 되었다. 내 하루는 온통 딸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는 일의 반복. 그들이 보기에 내 세상은 이 작은 아기와 다음 나들에 대한 갈망만으로 꽉 찬 듯했다. 그랬기에 박도준은 나에 대한 모든 경계를 풀었다. 지난 3년간 그는 아내를 신뢰한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그리고 고학력의 공짜 노동력인 나를 부려먹기 위해 종종 회사 서류를 집으로 가져와 처리했다. 해외 프로젝트와 관련된 두꺼운 서류 뭉치들을 내게 툭 던지며 명령했다. 여기 있는 영문 자료들 내일 아침까지 번역해서 정리해놔. 그는 나를 조금도 경계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 예술을 전공한 나는 비즈니스도 건축도 그 복잡한 숫자와 거래도 전혀 모르는 여자였으니까.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었다. 이제 그 도구가 스스로의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매일 밤 박도준과 아이가 깊이 잠든 후는 오롯이 나만의 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육아 서적을 보지 않고 컴퓨터를 켰다. 박도준이 인터넷 쇼핑이나 하라며 비웃었던 내 서재의 작은 일체형 PC는 나의 작전 지휘 본부가 되었다. 그가 내게 던져준 모든 서류, 모든 도면, 사소해 보이는 모든 회의록을 초소형 스캐너로 몰래 스캔했다. 고요한 밤, 내 심장은 공포가 아닌 사냥을 앞둔 것 같은 흥분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내가 발견한 것들은 상상 이상으로 경악스러웠다. 겉보기에 화려한 건설 제국, 제2건설의 기반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을 따내기 위해 박도준은 국토교통부 김 차관에게 거액의 뇌물을 직접 전달했고 그 중에는 한남동에 위치한 20억 원 상당의 고급 빌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유독성 건설 폐기물이 환경평가를 통과하게 하려고 데이터를 조작했고 검사기관 책임자에게 거액의 입막음 돈을 찔러주었다. 해외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들, 복잡한 자금 흐름, 그 모든 것은 탈세와 돈 세탁이라는 거대한 비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내가 그저 따분한 비즈니스 용어나 번역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 이름들, 지명들, 금액들을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맞춰나가고 있었다. 그와 박씨 가문 전체를 지옥으로 끌고 갈 거대한 그물이 내 손에서 서서히 완성되고 있었다. 나는 모든 증거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암호화하여 압축한 뒤 립스틱으로 위장한 초소형 USB에 저장했다. 그 USB는 메일 내 화장 파우치에 들어 있었다. 그것은 내 복수의 총알이자 나와 내 딸의 미래로 가는 통행증이었다.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이 폭탄을 터뜨려줄 사람, 박씨 가문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사람이 필요했다. 나의 목표는 박도준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그의 사촌 동생, 박도우였다. 나는 대포폰으로 새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또 다른 깊은 밤, 나는 박도우의 개인 메일함으로 익명의 메일을 한 통 보냈다. 메일에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위협의 말도 담지 않았다. 그저 가장 가벼운 증거 하나만을 첨부했다. 박도준이 모 구청장에게 골프 회원권을 제공한 계좌 이체 내역 캡처 화면. 치명타는 아니지만 내 손에 든 패가 진짜라는 것을 믿게 하기는 충분했다. 메일 본문은 짧았다. 박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시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박도준 전무를 영원히 재기불능으로 만들 증거의 보고가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이 폭탄은 이사님의 후계 구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해 드릴 수도, 주주총회에서 제2건설의 주가를 박살낼 수도 있습니다. 결정권은 이사님께, 그리고 제게 있습니다.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부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 메일을 추적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할 것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미끼는 던져졌다. 박도우처럼 영리하고 야심 있는 남자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피 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초조하지만 끈기 있게 다음을 기다릴 것이다. 나는 컴퓨터를 끄고 아기 침대로 다가갔다. 곤히 잠든 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작은 손이 무언가 좋은 꿈이라도 꾸는 듯 꽉 쥐어져 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속절없이 부드러워졌다. 아가,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아주 곧 이 지옥에서 너를 데리고 나갈게. 엄마가 너를 위해 진짜 따뜻한 집을, 다시는 누구도 내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너만의 왕국을 만들어줄게. 나는 립스틱 통 안에 숨겨진 USB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차가운 금속 케이스에 내 체온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박도준, 그리고 박씨 가문. 너희가 내게, 내 딸에게 빚진 것들, 내가 반드시 갑절로 돌려받게 해주마. 나의 순종은 박도준의 인내심을 완전히 바닥나게 만든 듯 했다. 그는 나들도 못 낳는 실패작인 나를 하루빨리 치워버리고 자신의 사업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다른 재벌가의 딸, 소문으로는 모 금융그룹 회장의 딸이라고 했다. 들 맞이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나처럼 그의 공훈록에 오점으로 남는 여자가 아니라 그의 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그런 여자 말이다. 그는 이제 나와 위장 연기조차 하기 귀찮아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류 한 뭉치를 내 앞에 던지며 차갑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사인해. 이혼 합의서였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서류를 넘겼다. 합의서의 내용은 지독하게 모욕적이었다. 재산 분할로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아직 대출이 절반이나 남은 아파트 한 채와 쥐꼬리만 한 양육비가 전부였다. 그 돈은 내 딸이 앞으로 다니게 될 국제학교의 1년 학비도 되지 않는 액수였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청담동의 호화 아파트와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주식, 부동산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것은 마지막 조항이었다. 나는 대외적으로 우리가 성격 차이로 평화롭게 이혼했다고 발표해야 하며 박씨 가문 내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정보도 언론이나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다. 그는 나를 빈손으로 내쫓으면서 자신의 위선적인 이미지를 위해 마지막 보초까지 서라고 요구했다. 서류를 쥔 내 손끝이 힘이 들어가 하얗게 질렸다. 속으로는 미친 듯이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의 오만함에, 그의 어리석음에. 그는 정말 내가 아직도 제멋대로 주무를 수 있는 김민서라고 생각하는 걸까? 이까짓 찌꺼기 같은 돈으로 내 3년의 청춘과 포기한 내 꿈, 분만실에서 겪은 죽음의 공포와 치욕을 전부 떼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수없이 연습했던 딱 알맞은 정도의 충격과 슬픔이 어려 있었다. 도준 씨,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에겐 이제 막 아이가 생겼잖아요. 내 눈물이 절묘한 타이밍에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눈물을 본 그의 눈에는 짜증이 더욱 깊어졌다. 김민서, 연기하지 마. 이 마당에 우리 사이에 무슨 할 말이 더 있어? 내가 주는 거 이미 충분히 많아. 잊었어. 너 나한테 시집 올 때 내 몸뚱이 말고는 아무것도 안 가져왔잖아. 욕심 부리지 마. 나 부모님이랑 상의해봐야겠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는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는 듯 냉소했다. 그럼 날짜 잡아. 양가 부모님 모시고 앉아서 한 번에 깨끗하게 끝내자고. 더는 질질 끌고 싶지 않아. 그가 원하는 것은 공개적인 심판이었다. 나와 우리 가족이 그의 부모님 앞에서 완전히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려는 치욕의 장이었다. 그리고 내가 기다렸던 것도 바로 그날이었다. 소위 가족회의라는 것은 성북동에 있는 박씨 가문의 본가에서 열렸다. 경비가 삼엄한 요새 같은 곳이었다. 나와 부모님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 평생을 강직하게 살아오신 교사 출신의 아버지는 얼굴이 굳어 있었고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옆에서 연신 눈물을 훔쳤다. 박도준의 가족들은 마치 우리가 자신들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죄인인 양 느지막이 나타났다. 시아버지인 박 회장은 상석에 앉아 무표정했지만 그 자체로 위압적인 기세가 흘렀다. 시어머니는 오자마자 우리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녀의 명연기를 시작했다. 사부인, 정말 면목이 없어요. 우리 도준이가 민서랑은 연이 아니었나 봐요. 우리 민서,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다 좋은데 보기 좀 박해서 우리 박씨 가문의 아들 하나 못 안겨줬으니 예휴.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실크 손수건으로 눈물 한 방울 없는 눈가를 짐짓 닦아냈다. 박도준이 다음으로 나섰다. 그는 이혼 합의서를 테이블 중앙에 놓으며 사무적인 어투로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민서 씨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서 씨와 아이의 미래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서 씨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 오늘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증인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박서방.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내 딸이 자네를 위해 아이를 낳고 자신의 꿈까지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낡은 아파트 하나로 내쫓겠다는 건가? 박씨 집안은 원래 이렇게 사람을 대하나? 아빠, 나는 아버지의 옷소매를 가볍게 잡아당기며 앉으시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차분한 시선으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훑어보았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심지어 분노한 기색조차 내비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박도준을 바라보며 거의 잡담에 가까운 어조로 그러나 또렷하게 물었다. 도준 씨, 작년에 송도 신도시 프로젝트 따내려고 국토교통부 김 차관님 직접 찾아갔던 거 기억해요. 사모님께 선물했던 한남동 더힐 G10억짜리 빌라, 부동산 등기 서류, 내가 당신 대신 정리해서 파일링해뒀는데 잊었어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죽음처럼 고요한 거실 안에서 한 글자 한 글자가 천둥처럼 울렸다. 박도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 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충격과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마 죽을 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회사 부서 이름 하나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했던 멍청한 가정주부가 어떻게 프로젝트명, 공직자의 직위, 빌라의 위치와 금액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시어머니의 가식적인 울음이 뚝 그쳤다. 그녀는 경악한 얼굴로 아들을 보았다가 다시 나를 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며느리라는 듯이. 내내 침묵을 지키던 박 회장, 그 매처럼 날카로운 눈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그리고 예리하게 내게로 향했다. 나는 그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평온하게 말했다. 제가 욕심이 과하다고 하셨죠. 박 씨 가문에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다고요. 제가 복이 없고 분수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평화로운 이혼이라는 체면에 만족해야 한다고도 하셨죠.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가볍게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럼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방금 자신을 위해 사경을 헤매고 딸을 낳은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지를요. 다음 순간 내가 수없이 되감아 들었던 지옥의 분만실에서 온 그 녹음 파일이 박 씨 가문의 호화롭고 차가운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먼저 간호사의 목소리. 축하합니다. 예쁜 공주님이에요. 뒤이어 시어머니의 악독한 저주. 저 천한 뱃돼지에서 귀한 대가 나올 리가 없지? 그리고 박도준의 짐승 같은 포효. 김민서. 이 쓸모없는 것. 녹음 파일에는 침대 프레임을 발로 걷어차는 둔탁한 소리와 그 순간 내 목구멍에서 터져나왔던 고통스러운 신음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녹음이 끝났다. 거실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듯한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분노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주먹은 뼈마디 소리가 날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그가 박도준을 보는 눈빛은 당장이라도 산채로 삼켜버릴 듯했다. 박도준은 이미 얼굴이 잿빛이 되어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다. 마치 온몸의 뼈가 다 녹아내린 사람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박 회장의 반응이었다. 그는 아들도 허둥대는 아내도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가장 날카로운 메스처럼 오직 박도준에게 단단히 박혀 있었다.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어리석은 후계자 때문에 가문의 체면을 구겼다는 지독하게 차가운 실망과 살기만이 가득했다. 나는 알았다. 장군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가방에 다시 넣은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혼 동의해요. 단 조건은 제가 겁니다. 이혼 조정은 서울가정법원의 작은 조정실에서 진행되었다. 박도준의 변호인단은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양육비와 재산 분할 액수를 보통의 이혼 여성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렸다. 그것이 내 목표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박도준도 직접 나왔다. 그는 많이 초췌해 보였고 눈 밑은 거무죽죽했으며 예전의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원망과 두려움,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었다. 그는 아마 아직도 일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조정위원과 양측 변호사 앞에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박도준의 수석 변호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김민서 씨, 이 금액은 법정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매우 성에 있는 제안입니다. 성이요. 나는 냉소하며 그를 지나쳐 박도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들의 성이라는 게 돈으로 내 입을 막고 박 씨 가문의 안녕을 사겠다는 건가요? 너무 싸네요. 말을 마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변호사에게 말했다. 오늘 조정은 여기까지 하죠? 박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제 진짜 협상 상대는 박도준 씨가 아니라 그분이라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과 함께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 변호사 사무실로 오시라고요. 시간 지나면 기회는 없습니다. 나는 박도준을 다시는 쳐다보지 않고 조정실을 나섰다.
진짜 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광화문이 최고 로펌 최상층 회의실에서 나는 내 협상 상대를 마주했다. 온 사람들은 내 예상과 같았다. 박씨 가문의 회장, 박도준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사촌 동생, 박도우. 박도준은 오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이 판에서 완전히 쫓겨난 쓸모없는 버려진 패가 되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도시 풍경이 펼쳐졌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시베리아의 한기처럼 차가웠다. 회장은 긴 테이블 반대편 끝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먹구름처럼 어두웠다. 박도우는 그의 옆에 앉아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난 듯 미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는 군더더기 없이 내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와 립스틱으로 위장한 그 USB를 테이블 중앙으로 가볍게 밀었다. 회장님, 나는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안에는 J건설이 지난 5년간 저지른 모든 뇌물 공여, 탈세, 분식회계, 불량 건축 자재 사용에 대한 원본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송도 신도시 프로젝트부터 동탄 물류센터 환경평가 비리까지 모든 거래 내역과 관련자들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순간적으로 수축하는 회장의 동공을 보며 말을 이었다. 이 자료들이 내일 검찰 특수부 책상 위에 혹은 어느 언론사 메일함에라도 도착한다면 J건설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회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박도준 전무는 아마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겁니다. 회장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는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이 사이로 겨우 말을 쥐어짰다. 원하는 게 뭐냐? 박씨 가문의 돈. 그 우스운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내 조건을 말했다. 첫째, J건설 그룹의 의결권 없는 주식 5%를 제 딸 하는별의 명의로 하고 제가 법정 후견인이자 종신 신탁관리인을 맡겠습니다. 이 주식은 배당만 받고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부러 딸에게 내 성을 붙였다. 이제부터 내 딸은 하는별, 오직 나에게만 속한 아이다. 둘째, 최고의 변호사들을 통해 공증받은 절대적인 법적 효력을 지닌 합의서를 원합니다. 제 딸 하는별이 박도준의 친딸로서 그의 개인 재산에 대한 최우선 상속권을 가진다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가 앞으로 누구와 결혼해서 몇 명의 아이를 낳든 이 조항은 절대 불변입니다. 또한 박씨 가문은 제 딸이 모든 학업을 마칠 때까지 교육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나는 분노로 붉게 달아오른 회장의 얼굴을 보며 가볍게 미소 지었다. 이 증거들의 원본은 그 대가로 당신들께 넘기겠습니다. 저 김민서는 이제부터 박씨 가문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을 겁니다. 제 딸 역시 법적으로 규정된 권리 외에는 당신들과 어떤 감정적 교류도 없을 것입니다. 회의실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의결권 없는 주식 5%. 누구라도 정신이 나갈 만큼 엄청난 액수였고 그 가치는 어떤 형태의 위자료보다도 훨씬 컸다. 그것은 J건설이 망하지 않는 한 나와 내 딸이 매년 배당금만으로도 최상류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였다. 회장은 분노로 온몸을 떨며 테이블을 거세게 내리쳤다. 이건 강도짓이야.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잃지 않았다. 회장님, 이건 강도짓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저와 제 딸이 받아야 할 몫을 되찾으려는 것뿐입니다. 당신들은 후계자라는 거짓말로 제 3년의 청춘과 꿈을 앗아갔습니다. 이제 그 후계자에게 문제가 생겼으니 저는 그 실패한 투자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아주 공평하죠. 내 시선은 내내 침묵하던 박도우에게로 향했다. 그는 흥미로운 예술품을 감상하듯 감탄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는 내 조건이 자신에게는 엄청난 호재라는 것을 알았다. 회장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는 순간 박도준은 완전히 끝장나고 자신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왕좌에 오르게 될 테니까. 역시나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다. 삼촌, 제 생각에는 김민서 씨의 제안이 비록 가혹하긴 하지만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회사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는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다. 회장은 눈을 감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순식간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회사 전체를 지키기 위해, 박씨 가문 수십 년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 그는 자신의 어리석고 무능한 아들을 희생시켜야만 했다. 좋다, 그는 눈을 떴다. 눈에는 차가운 결단만이 남아 있었다. 그렇게 하지? 거래는 성립되었다. 며칠 후, 나는 모든 법률 서류를 손에 넣었다. 두꺼운 서류 뭉치, 그 한 장 한 장이 나와 내 딸의 미래를 보장하는 증표였다. 박씨 가문의 소식도 여러 경로를 통해 내 귀에 들려왔다. 박도준은 이사회에서 모든 직위가 해제되었고 요양을 명목으로 그룹의 베트남 오지 지사로 발령이 났다. 그것이 체면을 차린 유배이며 그가 평생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나의 전 시어머니, 한때 내 앞에서 온갖 위세를 떨던 그 여자는 아들의 완전한 실각으로 인해 가문 내에서의 입지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과거 그녀에게 아첨하던 동서들은 이제 그녀를 피하기에 바빴다. 그녀는 상류층 사교계 전체의 가장 큰 웃음거리가 되었다. 큰 병을 앓고 나서 아들 앞길을 망친 독한 년이라며 나를 저주하며 눈물로 나를 지새운다고 했다. 참으로 가소로웠다. 박도준을 망친 것은 결코 내가 아니었다. 그들 자신의 끝없는 탐욕과 오만, 그리고 어리석음이었다. 나는 그저 그들이 직접 한 무덤에 흙 한 삽 가볍게 밀어 넣었을 뿐이다. 인과응보, 조금의 오차도 없었다. 나는 제2건설의 최연소 개인 주주가 되었다. 매년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당금이 내 딸을 위해 설립한 신탁계좌로 정확히 입금되었다. 그 돈은 우리 모녀가 세상 어디에서든 가장 호화로운 삶을 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나는 소비지상주의의 향락에 빠지지 않았다. 돈은 내게 더 이상 과시의 자본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배짱이자 자아실현의 도구였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돈으로 샛별아트 재단이라는 이름의 예술재단을 설립한 것이었다. 샛별, 내 딸 은별의 이름에서 따왔다. 이 재단은 과거의 나처럼 재능과 꿈은 있지만 배경과 자원이 없는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나는 다시 내 본업인 큐레이터로 돌아왔다. 도심에 버려진 창고를 빌려 직접 디자인했고 현대적인 감각이 넘치는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고 후원을 받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필요도 없었다. 오직 내가 진정으로 감탄하는 예술을 선택했고 내 영혼을 울리는 작품들에게만 전시의 무대를 제공했다. 내 삶은 전례 없이 바쁘고 충실했다. 매일 예술가들과 회의하고 전시 방안을 논의하며 전시 서문을 쓰고 세계 각지의 아트페어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다. 내 딸 은별이에게도 최고의 보모와 가정교사가 생겼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내 품에 뛰어들어 부드러운 목소리로 덤마라고 부르는 딸을 볼 때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가치 있다고 느꼈다. 재단이 주최한 첫 전시회의 주제는 신생이었다. 나는 개막식을 내 생일날로 정했다. 그날 나는 세련된 흰색 정장을 입고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서 언론의 인터뷰에 응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김민서 대표님, 제2건설의 주주이신데 굳이 예술 분야에 투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 대표님, 샛별 재단을 설립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모든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했다. 인파 속을 훑어보다 과거 시댁 파티에서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던 사교계 명사들의 얼굴을 발견했다. 그들은 지금 질투와 경외가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나는 더 이상 박도준의 불쌍한 전처도 이혼으로 한몫 챙긴 여자도 아니었다. 나는 김민서, 샛별재단의 대표이자 이 성대한 전시회의 주인이었다. 인터뷰 말미에 한 젊은 여기자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김 대표님, 많은 분들이 대표님을 전설적인 여성이라고 말합니다.
대표님처럼 과거 결혼 생활에서 고통을 겪었던 여성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또렷하게 말했다. 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죽음이 곧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도 당신 인생의 전부로 삼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스스로가 정의해야 합니다. 부디 당신의 이름을 되찾으세요. 말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딸 은별이의 손을 잡고 박수갈채 속에서 모두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다. 플래시 불빛 아래 딸이 신기한 듯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아가, 봐, 이게 엄마가 너를 위해 이룬 왕국이야.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떠났다. 텅 빈 전시장에는 나와 고요한 그림들만이 남았다. 부드러운 조명이 신생에 대한 이야기를 품은 작품들 위로 쏟아졌다. 나는 와인 캐비닛에서 최고의 샴페인을 꺼내 잔 가득 따랐다. 나는 잔을 들어 텅 빈 전시장을 향해, 그리고 유리창에 비친 낯설지만 지독하게 익숙한 나 자신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수고했어, 김인서. 나는 얼음장 같은 분만실에 누워 피투성이가 된 채 절망하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스캔하던 내 모습을, 협상 테이블에서 홀로 거대한 재벌가와 맞서 싸우던 내 모습을. 과거의 김민서는 그 지옥 같은 분만실에서 이미 죽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잿더미 속에서 일어선 완전히 새로운 김민서였다. 나는 잔에 담긴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흐르며 달콤한 탄산감을 남겼다. 꼭 자유의 맛 같았다. 죽어버린 나를 위하여. 그리고 새로 태어난 나를 위하여. 나의 제국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